대박날 코인이 뭔지 모르겠다면 이 영상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소스예요. 이게 제가 영상에서 간간히 언급은 드렸지만 이 그리스케일에서 크립토 섹터라는 거를 냈는데요. 보시면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런시, 화폐,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그 다음에 파이낸셜, 금융, 그 다음에 컨슈머 앤 컬처, 소비자와 문화죠. 그 다음에 유틸리티와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의 ETF 그리고 이더리움의 ETF까지는 주목을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되면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타임으로 이더리움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더리움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들까지도 이 ETF 항목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가 들어가게 됐을 때 혹은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애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누군지 알아보고 어떤 애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폐 분야예요. 커런시 통화 부분인데요. 보시면 리플,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 라이트코인, 그 다음 비트코인 캐시 등 전통적 그 강자들이죠. 정말 오래 있었던 애들 위주로 이제 섹터가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데요. 여기는 보시면 이더리움, 그 다음에 솔라나, 그 다음에 폴카닷, 에이다, 그 다음 트론 등 이제 레이어 1에 해당되는 그런 플랫폼 애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금융이죠. 이건 이제 디파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RWA 등과 같은 그런 이제 크립토 형태에서 해당되는 어떤 금융상품들, 투자상품 등을 만들어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비자와 이제 문화인데 보시면 이제 게임 영역이라든지 메타버스 영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NFT를 활용한 영역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섹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틸리티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기존에 있던 웹2나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왔을 때 활용도가 넓은 어떤 범용성, 그리고 실생활에서 딱 접목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분야가 유틸리티와 서비스 분야입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커런시부터 보면요. 아까 항목이 총 리플,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보면 이들의 특징은 봤을 때 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준과 같은 정부 기관이 통화 공급량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폐는 은행과 같은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결제로 도입이 되는 코인들이 보통 이런 애들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개인 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P2P 결제 시스템, 그리고 가치 저장의 수단이 있다. 그래서 투자 가능성 우리가 보니까 가치 저장소로서의 기본 자산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불 수단으로서의 활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비트코인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기도 하지만 얘가 이제 결제 용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범용적으로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만 되더라도 뭐 리플이라든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은 이제 결제나 어떤 화폐의 기능을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로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이어 1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가치 제한에서 오픈소스 기반의 인프라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 사실 이들이 장점이 여기 있어요. 보면 웹2의 폐쇄된 생태계 및 추출적인 플랫폼과 대조된다.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낸다든지 그런 것들과 대조되고 누구나 와서 개발하고 인프라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오픈소스 기반에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분산 애플리케이션 또는 다른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처리 및 실행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그런 네트워크를 쓸 수가 있다는 건데, 보면은 얘네들이 이 중에서는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개발자들 활동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뎁 사용 사례 품질 여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 사용자 경험이 어떻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투자의 어떤 여러분들 기준을 두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시를 보면은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폴카닷, 에이다, 그 다음 트론까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금융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면 뭐 유니스왑도 있고, 메이커다오도 있고, 아베도 있고, 그 다음에 컴파운드도 있는데, 보시면 대부분이 이거예요. 탈중앙화 금융이다. 중개인이 없는 뭐 대출,
할 수 있는 그런 거래 플랫폼이고 더 빠른 속도와 낮은 비용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이전 및 개인들의 유동성 자본 할당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디지털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생태계 유동성과 분산 대출, 거래, 대출 앱까지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의 미래 채택 및 통합 가능성이 있는데 뭐 스테이블 코인을 예로 들 수도 있죠. 그래서 다 뭐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디파이라는 게 결국 기존 금융의 어떤 그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의 미래는 결국 뭐다? 디파이에 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 디지털로 대전환이 되면 디파이도 결국 이게 다 바뀔 거거든요. 그럼 되게 유망하게 되겠죠. 근데 다만 우리가 이 디파이라는 게 뭐 폰지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과도한 레버리지와 그리고 크립토 장세에 따라서 너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되겠죠. 점점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서 그걸 방지하게끔 만들어지는 보완책들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디파이가 성장을 하면 이 디파이의 미래는 결국 기존의 금융 생태계의 미래와도 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와 이제 문화에 관한 부분인데 보시면 이 에이프도 보면 뭐 메타버스의 기능도 있고 뭐 플러스 게임도 있고요. 뭐 이뮤터블 X 이것도 이제 레이어 2지만 NFT나 이런 쪽에 좀 특화된 그런 쪽이 되겠고 샌드박스 여러분 다 아시고 디센트랜드도 아시는데 다 보면 뭐 메타버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는 게 사실 메타버스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뭐 되게 좀 빛을 못 보고 있지만 다시 또 예전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샌드박스나 디센트랜드, 뭐 에이프 코인도 좋고, 뭐 이뮤터블도 좋고 보시면 뭐 게임과 미디어, 패션, 브랜드 등 사용자가 소유 및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전엔 이런 게 안 됐는데 그래서 게임사들도 보면 되게 많이 웹3로 오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콘텐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산업이 되게 약했어요. 근데 보면 뭐 브랜드 요즘 장난 아니죠. 지적재산권, IP 그리고 이제 게임 내 아이템을 개인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거죠. NFT 같은 걸 통해서. 근데 이런 산업이 미래에 되면 좋은 먹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임 내 NFT 활용 및 미적 매력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디앱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NFT가 희소성하고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판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섹터는 유틸리티와 서비스 분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IT를 성장할 때 닷컴 버블 이후에 굉장히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면 뭐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제 이런 실질적인 유틸리티가 나왔을 때 그럴 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매스 어댑션 대량 채택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얘네들이 되게 주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 현실에 있는 생태계와 이 암호자산, 그러니까 크립토의 생태계를 합칠 수 있는 그런 연결, 브릿지 역할을 하는 애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실상생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했을 때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블록체인을 굳이 써야 돼? 라는 질문에 블록체인을 쓰니까 이렇게 바뀌더라. 스마트폰을 쓰니까 이렇게 바뀌더라. 유튜브를 하니까 이렇게 바뀌더라. 이런 형태로 정말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유틸리티와 서비스, 매스 어댑션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이제 실시간 가격 움직임을 고려해서 기업급 서비스와 실물 자산을 통한 크립토 애플리케이션 능력 강화. 사실 이런 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실제 세상과 연결인데 이전에는 이게 디지털로 하지 않게 되면 모든 상황들을 중간 관리자들이 기록하고 넘겨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게 전부 다 비용, 돈,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디지털화로 다 시킨 다음에 이걸 딱 뭐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올리게 만들면 그거 자체가 뭐냐 했을 때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고 그다음 정말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추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곡물 생산량이 뭐 미국에선 얼마가 났고 중국에서 얼마가 났고 뭐 한국에서 얼마가 났는데 이걸 다 합쳐서 봤을 때 물가가 어떻다라는 거를 굉장히 빠르게 미래에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그 트루플레이션도 비슷한 예시예요. 그 트루플레이션도 체인링크를 기반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생태계 전반 사용해서 범위와 깊이가 얼마나 높냐, 그리고 서비스의 암호 생태계에 전통적인 기업과의 통합이 얼마나 잘 되고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에 여러분들 고려를 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왜 그레이스케일을 자꾸 주목하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냐면, 이전에는 이 프리미엄 비율이 굉장히 음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알트들 아예 양전을 해버렸고 비트코인도 10%까지 좁혀왔죠. 원래 50%대까지 마이너스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좁혔고, 그거 자체가 기관들이 이제 포모가 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알트들의 퍼센트들이 더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 요즘 많이 올랐던 솔라나가 많이 나오고, 퍼센트가 프리미엄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체인링크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도 많이 나오고 있고 파일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애들도 주목하면 좋은데, 얘네들이 다 공교롭게도 뭐가 있죠? 그레이스케일의 그 알트들의 크립토 섹터에 대한 그 리스트에도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만 봐도 알트코인을 선정했을 때 높은 상승을 보여줬던 애들을 고르기 쉬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정말 기관들이 들어오고 이 세계가 커질 때 우리가 지금 뭘 앞두고 있죠? 바로 현물 ETF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이 빨간색은 다 거절이 됐다라는 그런 거고요. 근데 지금 남은 건 1월달, 그리고 2월달, 그 다음에 3월달, 늦으면 4월달 내년이죠.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마지막 데드라인이 남아있는 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내년 1월에 있는 게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데드라인과 1월의 마지막 데드라인 앞두고 있는 일자가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월쯤에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 11월 중순이니까, 그쵸, 11월 중순이고 둘째 주기 때문에 아직 좀 더 멀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양들을 봤을 때 대비를 미리 하지 않는다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왜?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다는 움직임만으로도 이더리움이 10%가 넘게 급등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건 이들이 밑바닥에서 준비를 하고 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 오피셜하게 때렸을 때는 우리가 이걸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걸 냄새를 맡고 이 정보들이 흘러나올 때 그걸 조합해서 우리가 결론을 낸 다음에 빨리빨리 이 행동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된 거고요. 정말 각 잡고 만들었던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보시면 제가 이걸 딱 제 의미대로 좀 그리긴 했는데요. 보면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의 ETF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아요. 그죠? 준비한 기관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까지 가는 애는 사실 블랙록이란 말이죠. 지금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더 있기야 하겠지만, 근데 그 다음을 준비하는 쪽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밑작업을 하고 있더라, 그레이스케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였죠? 크립토 섹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ETF를 출시하기 딱 좋게끔 분야를 나눠놓고 만들어놨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기술주 ETF 이런 것처럼 크립토의 뭐 화폐 분야의 ETF, 그다음에 금융 분야의 ETF,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분야의 ETF,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관들이 봤을 때 그 ETF를 추종하는 코인들이 뭐야 해서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다 이런 애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더리움으로 수요가 붙었다가 그 다음에 알트코인 넘어갈 때 뭐부터 보겠어요? 바로 이런 애들부터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분석하고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졸업 코인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왜?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인 상승장을 봤을 때 졸업을 하는 애들은 보통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는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알트코인에서 나오는데, 그 알트코인에서도 봤을 때 이번 메타에서는 개인들의 주도와 올리는 게 아니고 기관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시총이 커지는 그런 형태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어떤 코인을 관심을 가질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고 돌아 보니까 또 그레이스케일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제 다음 영상들은 이 코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또 금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아웃라인과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큰 윤곽을 잡아드리는 이제 그런 영상을 오늘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 추후에 이어지는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받아야 저의 정밀 분석들을 여러분들 순간 딱 올라왔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이 정보의 속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